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반도체 이 섹터가 시장이 지배적이냐 기술이 지배적이냐. 한국도 이제는 산업 구조 조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왔고요. 리스크예요. 금융이란 돈이 버는 건 두 번째예요. 돈 벌면 좋죠. 그보다도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모신 분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 이렇게 웃으십니까? 아니 오래간만에 봤는데 그 소개 멘트가 하나도 변한 게 없네. 그래서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오래간만에. 그 다음에 오랜만입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너무 성급하셔. 알았어요. 잘 보내셨어요? 네. 아니 안 교수님을 저희가 네. 그동안 못 뵈가지고 보고 아주 싶었죠. 서운했습니다. 아니, 보고 싶었죠. 무슨 서운하다는 단어를 써요. 보고 싶었다. 근데 얘기해야죠. 그 보고 싶었습니다. 예, 예, 그래. 어떻게 저도요. 그렇게 격조하셨습니까? 네? 사업하시느라 아주 바쁘셔가지고. 아니요. 병원 다니라고 아파서. 이거 참 안타까운. 네. 안타까운데 왜 웃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진짜. 네. 네. 네, 하여튼 네, 요즘 뭐 여러 가지 일을 벌리신 네. 게 많아서 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시다고 네, 들어서 저희도 참 맞아요. 모시기가 그러니까 네. 자주 이렇게 오시라고 하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네, 하여튼 네. 오늘 오셨으니까 모처럼 영양제 많이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방송의 퀄리티를 보고 제가 마지막에 판단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자, 일단 네. 우리 그 지금 우리가 참 이게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투자와 그러니까요. 관련해서 네. 너무 이게 안 할 정치하고 수가 경제, 없는 예, 같이 가니까. 지금 대만을 지금 펠로시 네. 이 의장이 그 대만을 가고 또 대만 내에서 여러 가지 그 대중 강경 발언을 하고 하면서 네. 지금 뭐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이 네. 군사 훈련, 네. 훈련을 하죠. 이러한 것들 이게 그냥 단순한 이 의장의 펠로시 의장의 방문 때문인지 아니면 중국의 어떤 빅픽처가 있는 것인지 우리 잘 헷갈리거든요. 일단 그 전에 7월 29일에 그 바이든이 트위터, 저는 바이든 대통령 트위터를 매일 보거든요. 네. 글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보는데 7월 29일 트위터에 시진핑 주석하고 나는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소통의 끈을 계속 이어가고 그리고 지역 문제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격차를 줄여가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실 시민 주석하고 통화를 했다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트위터에. 그래서 그 국회의장이 펠로시가 가는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이 시진핑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 그 펠로시 보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설득이 안 됐다. 그래서 펠로시가 계속 가겠단다. 근데 펠로시는 국회의장이면서 또 미국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출발해서부터 거기 도착해서 어떤 사고가 나면 안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바이든하고 시진핑 그때는 영상 통화했거든요. 네. 영상 통화. 근데 이번엔 그냥 통화했는데 그때 러시아를 도와주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통화에서는 펠로시가 나는 하나의 중국을 계속 지지하는 건 원칙이 변한 게 없다. 미국 정부는 계속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그런데 국회의장 펠로시 내가 설득에 실패해서 간단다. 가는데 안전이나 이런 거는 내가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시진핑 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래 펠로시 배기가 가는데 격추할 수도 있고 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군사적 그렇죠. 행위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못 받아들인다 어떤 경고성 메시지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사전적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펠로시가 갈 때 그 비행기가 지금 어디로 출발했고 어디가 그게 엄청난 이슈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워칭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어쨌든 그리고 그래서 떠났어요. 8월 4일 떠났고 지금 중국의 군사하려면 정확하게 8월 4부터 8월 7일까지 한다고 공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만약에 펠로시가 있을 때 만약에 어떤 군사적 행위를 하면 미국에 대한 그 어떤 전쟁하자 뭐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가 있으니까 펠로시가 대만 영토를 떠난 다음에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나름대로 이런 불만이나 이런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 이런 거를 이런 걸 통해서 대만 해협 다 둘러쌌거든요. 네. 이민해방군이.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계속 강력한 메시지를 더 던져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바이든하고 시진핑 주석이 사전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특정 정부를 향해서 어떤 도발적 행위를 아니라는 걸 또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펠로시 의장이 떠난 다음에
지금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고 4부터 7까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네. 의례적인 네. 그냥 중국의 네. 그냥 불만을 표현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될까요? 근데 마침 그 네.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 하일드 지표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중국의 네. 위안화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면 네. 이게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했으면 이게 막 흔들렸을 네. 텐데 네.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펠로시가 저렇게 막 가고 옛날에도 간 이력이 있단 말이에요. 펠로시 말고 다른 의장도 국회의원들도 많이 갔잖아요. 네. 대만에. 그래서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변을 통해서 강경하게 엄청 강경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민일보 그 편집장 했던 후시진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펠로시는 역사에 어떤 전쟁의 시발점을 제공한 사람으로 남을 거냐 뭐 이런 강한 호소까지 했어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네. 이런. 그래서 중국은 일단 대만이라는 이슈에 들어오면 아주 강경하게 확고하게 격렬한 반응을 보여요. 왜냐하면 그거는 중국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마지노선 문제예요. 대만의 문제는. 예, 대만 문제는 왜냐하면 중국은 이게 집안 내부의 문제라고 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두 국가 간의 문제지만 대만은 중국의 중국의 하나의 성으로 보기 때문에 대만하고 중국과의 이 문제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옛날 장개성하고 공산당 모태동 싸울 때 그게 국내 전쟁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국내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싸움이라고 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큰 나라거나 어떤 나라가 왈가왈부하고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외교의 기본 원칙을 이렇게 다쳤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나의 중국을 다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수요를 맺었고. 근데 그럼 이게 집안 싸움인 거잖아요. 이게 너네 왜 거기다 왈가왈부하냐 이런 논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터치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저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강경한 발언하고 막 들었는데 그래야 되고 중국이 가만히 있는 것도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한국도 뭐 만약 비슷한 상황이 처음에 가만히 있는 게 국민들의 자존심에 용납이 안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전쟁을 일으키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나온 조치가 대만에 대해서 그런 페널티는 했어요. 세계 조치를 했는데, 미국, 대만의 100개 식품 기업들, 그런 수출을 막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반도체에 들어가는 천연모래, 그게 뭐 건축하는 데도 많이 쓰여요. 이런 건축하는 데 있다. 단단하게 이런 건축에 쓰는데 그걸 지금 수출 못하게 했거든요.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대만에, 그래서, 중국에 있는 걸 대만에 수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그러면 대만 부동산업이 죽거든요. 그게 다 중국에서 70% 이상을 수입해 가니까. 대만 부동산업을 엄청난 타격 주겠죠. 그리고 이 식품업을 때린다라는 거는 대만이 일반 시민들한테 이런 일반 기업들한테 타격을 주는 거고, 그리고 대만에도 독립을 막 하는 운동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기금회가 있어요. 민주전선 기금회. 거기에 대해서 또 엄청난 지금 패널 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조치에 대만에 나갔어요. 예. 이제 그런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이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확전이 더 될 것이고 이게 또 우리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네. 미치지 않겠냐라고 걱정하는 쪽에서는 네. 지금 반도체 치프 동맹 네. 이거를 미국이 강력하게 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펠로시 의장도 TSMC 네. 뭐 회장을 만난다 이런 얘기가 네. 있고 거기 이제 동맹에 가입하도록 그렇죠. 유도하겠다. 네. 물론 그 TSMC 입장에서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또 어떤 압박을 받을 수 예. 있으니 네. 이러한 것들 물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고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G4를 지금 8월 말까지 해야 되잖아요. 답을 달라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그러니까- 인터뷰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장 보통 뭐예요? 근데 네. 이게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답이 없는데 보통은 어떻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답이 없는데 네. 그래도 지금 패권인 미국을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의 의견이 아무래도 좀 더 조금 더 지배적이라는 네. 거죠. 대표님은 어떻게? 저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미국의 글쎄요. 이게 참 어려운데 미국의 어쩔 수 없이 이 분위기에 미국을 쫓아간다 해도 네. 중국에서는 이제 네. 으름장을 놓잖아요. 네, 가만두지 네. 않겠다 네, 거기 네, 들어가면. 네, 네. 하지만
그때 우리 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반도체가 워낙 전략적인 네. 산업이다 보니 네. 그런 으름장은 놓지만 막상 그 상황이 돼도 네. 이해를 어느 정도 해주고 네. 대신 최대한 어떤 타협을 위해서 유화 정책,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그 사드 때처럼 아주 안 좋은 어떤 압박을 가진 않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저하고 방송 되게 오래 같이 하셨잖아요. 네. 제가 어떤 답을 줄 것 같아요?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진짜? 아 그럼 실망이다. 대충은 어제 이 정도 답을 하실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우리가 그동안 너무 격조했어요. 몇 달간 그래서, 쉬었기 때문에. 살짝 또 삐지했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G4라는 게 나토나 어떤 이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미래 산업에서 뭐 양자 컴퓨팅도 좋고 AI도 좋고 이런 클라우드 미래 첨단 산업에서 이 네 개 국가와 지역의 이 동맹을 강화하자. 글로벌 공급망에서 네. 서로 같이 하자.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같이 하자. 뭐 연구도 같이 하고 R&D도 같이 하고 좀 미래 산업에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원리로 봤을 때 경제학적으로 시장 원리로 봤을 때 그 같이 하는 거는 윈윈하면 저하고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윈윈. 그러니까 내가 이 동맹에 들어갔을 때 나한테 이익이 오고 당신한테도 이익이 오고 서로가 윈윈하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거면 당연히 협력해야죠. 이거 누구 눈치 보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미래 산업에서 협력 같이 합시다. 악수 따하고 동맹 강화합시다. Why not? 일단 나는 그렇죠. 문제를 그렇게 보는 거야. 이거는 조직, 나토는 아니잖아. 나토는 우리의 미래적은 중국이 다 딱 정했잖아요. 그럼 딱 정한데 내 나토 회원이 됐어. 이건 뭐죠? 중국을 적으로 싸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미래 산업에서 우리 같이 연구하고 같이 인재를 키우고 같이 시너지를 만들자라는 건데 여기다 대고 누가 대놓고 페널티를 줄 명분은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있겠죠. 누가 봐도 G4는 미래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좀 새로 이렇게 공급망을 단독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걸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쟤네가 우리를 대놓고 왕따시키는 저기에 가서 쟤네하고 친하게 논다 이러면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쟤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못 가게 하는데 네가 쟤하고 잘 놀아? 이러면 기억하는 건 있겠죠. 아, 이 나라는 이래 중요한데 항상 내 적하고 이렇게 잘 노네. 뭐 저하고 친하네. 나하고는 안 친하고 쟤하는 그런 그 마음 그런 건 기억하고 있겠죠. 그게. 네. 그러니까 어떤 절체절명이 한국 어떤 위기 왔을 때 도움을 초청한다 그러면 안 해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뭐 어떤 조직이 아니고 어떻게 때 명분을 내걸고 막 페널티 주기에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럼 무슨 명분이 있어요? 없죠, 사실은. 첫째, 나는 문제 정의가 그렇게 돼야 된다 보고, 두 번째, 그냥 G4에 지금 8월 말일까지 데드라인 요구했는데 같이 하겠나 안 하냐. 그거 결정할 때는 저는 뭐 중국이 삐지고 안 삐지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 같은 전문가들도 답할 수 없는 내용인 게 우리는 반도체 산업을 그렇게 이해도가 높지 않아요. 내가 뭐 거기 들어가서 엔지니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누가 가장 잘하냐? 기업들이 가장 잘하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고 내가 어떤 장관이면 뭐 조용히 비밀리에 부를 것 같아요. 예. 여기 한국의 이게 국가 운명하고 관련된 일이잖아요. 아, 회장들을. 예, 다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글로벌 이 상황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 같은 사람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딱 불러가지고 질문하겠죠. 내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해서 자. 지금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오고 중국이 이번에 그 나왔잖아. 뉴스 봤어요. 그 7나노미 SMIC가 7나노미 양산화에 성공해 작년 7월에 이미 성공하고 나왔잖아요. 미국 그건 중국 그 언론에서 나온 게 아니고 테크 인사이드라는 해외 전문 기술을 다루는 그 뉴스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SNS에서 이미 7나노미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한국하고 딱 한 단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이 시장도 큰데 기술까지 다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이 제일 필요한 게 기술인지 시장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반도체 이 섹터가 시장이 지배적이냐 기술이 지배적이냐.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추격자가 아니라 이 영역에서 내가 완전 선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이런 톱 제일 꼭대기 기술을 내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더 중요한 건지. 그러면 지금은 옛날에 그 미국이
일본이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오니까 일본 죽이려고 한국을 키웠잖아요. 이게 삼성전자 성공 스토리잖아요. 배경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 그때는 왜 미국이 일본을 그렇게 죽일 수 있냐면 그때 반도체 주요 시장은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판다라는 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으로 죽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은 그때하고 똑같냐 이거지. 만약에 한국이 G4에 같이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미국 쪽이면 미국의 전략 뭔지 아세요? 일본을 키우고 한국을 죽일 거예요. 그때하고 스토리가 거꾸로 반대로 나올 거예요. 이제는 일본을 키워. 이번에 일본하고 미국이 사인했어요. 일본하고 미국이. 어떤 사인? 양자 컴퓨팅 미래산업에서 개발을 같이 하자고 네. 이미 사인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내내 대만하고 한국이 잘 들어 우리하고 열심히 안 하면 일본을 키워서 내내를 죽이겠다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정하는 거예요. 준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만약에 미국하고 같이, 왜냐면 특허나 모든 게 원칙적으로 다 미국 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가 여기에 같이 안 갔을 때 내 독자적으로 기술을 할 수 있는 건지, 쟤네하고 같이 안 가도. 근데 장비나 이런 거 보면 한국도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의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된다. 기술이 지금 중국이 너무 빨리 따라오니까 빨리 치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더 중요하다 하면은 눈치를 안 보고 해야죠.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지금은 장비. 그러니까 지금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것도 그 장비, 반도체 장비 이거에 대해서 그 뭐지? 그 제재를 가하게 되면 네.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이번에 SMIC가 왜 어려웠냐면 그 화웨이가 제일 어려웠던 게 EUV를 못 사게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ASML이 그 화웨이한테 EUV를 다 팔게 계약 다 맺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4년, 5년 지났는데 지금 주지 않고 있거든요. 미국 때문에. 원래는 계약 끝나면 다 돈 끝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못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SMIC가 7나노미 성공했는데 뭘로 했는가 봤더니 DUV로 한 거예요. 그 EUV보다 한 단계 아래인 EUV가 한 번 찍을 때 걔네는 4번, 5배하고 똑같은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확 올라가 버리죠. 근데 그렇죠. 그걸로 성공시킨 거예요, 양산화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DUV는 수출을 막지 않았어요. 그 DUV로 했는데 이번에 그게 양산에 성공했다는 그 스토리가 나가버리니까 지금 DUV도 수출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래서 중국에게도 또 타격이 될 거다. 아까 7나노 얘기하셨지만. 예, 그래서 아스메리 이게 우리 보고 죽어라는 거냐. 시장이 중국이 제일 큰데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지금 막 반항하거든요. 냈거든요, 공문을.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이 DUV로, 이젠 DUV도 화웨이가 개발하고 있고, 이제는 7나노미 왔다는 거잖아. 미국하고 중국이 딱 장비 하나의 차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무조건 중국하고는 격차가 거의 이제는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기술이 우선이면 G4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 시장이 더 중요하다 하면 이제는 옛날에 미국 시장이 모든 걸 지배했지만 이제는 시장은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느 거지? 그거는 그 업자들이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우리의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네. 업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삼성전자 회장, SK하이닉스 회장 불러다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렇죠. 거기에 전문가들이 이 전체 그림을 다 보았고 거기서 지금 어느 게 치명적인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잘 알죠. 우리 전문가들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번에 그 350조인가요? 그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이 520억 달러. 200, 그 법이 이름이 Chips and Science Act예요. 그게 총 2,800억 달러 분야별로 해주는 건데 거기서 반도체 쪽은 520억 달러, 원화로 한 60조. 520억 달러? 네, 60조, 원화로 한 60조. 네. 지금 요거와 관련해서 네.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게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네. 워낙 이제 미국 쪽에다 시설 투자를 네. 하기로 얘기가 돼 있으니까 네, 네. 이게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거기에 또 조건이 보니까 그 적국 관련해서 네. 또 그러한 어떤 수출이나 어떤 네. 이런저런 그 지원이 갔을 때는 또 혜택을 못 받는 네,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 이 보조를 받을 경우에 보조 받으면 중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를 못 한다. 그리고 이미 거기다 공장을 지은 업체들도 추가 투자를 못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 독소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는데 그거는 사실 답이 되게 간단해요. 보조를 520달러
예를 들면 삼성전자 지금 미국에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520억 달러 전체를 다 삼성전자 보좌해줘도 원화로 60조밖에 안 돼요. 근데 삼성전자 1년에 몇백조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 보조를 하겠어요? 중국 시장 하겠어요? 당연히 중국 시장을 만약에 미국이 중국 시장 한테서 때리지만 않으면 당연히 보조는 싫고 중국 시장 하는 게 낫지. 그거는 고민할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좀 미국이 하지 말라는데 중국을 할 경우에 자꾸 때려서 그러는 거지. 만약에 난 보조는 싫어. 단지 내 미국에서 한 거 중국에 팔고 이런 걸 막지 마. 이러면 보조를 안 받아도 돼요. 중국 시장이 얼마나 큰데 석유보다 더 많이 수입하는 건데 그 큰 시장.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반도체 지원법하고는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많은 분들이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게 디램 가격의 그 하락하고 네. 맞물려서 네. 이러한 그 치포 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이 반도체의 암흑이 그러니까 겨울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걱정인데 맞아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여러 가지 원인이에요. 전체 일단 글로벌 경제가 안 좋고요.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 내 같은 사람만 2년에 한 번씩 주기로 바꿨던 거 지금 5년에 한 번씩 바꾼다던가 이래 경제의 수요 같은 것처럼 안 나빠서 안 되는 게 있고 물류가 막혀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했잖아요. 네. 물리가 공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지금 반도체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걸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해당 기업들의 네. 어떤 생사가 걸린 문제니까 예, 될수록이면 기업들과 사실 중국도 이해를 할 만한 게 기업의 차원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없잖아요. 아니 나도 그걸 가고 싶은데 예. 내가 그게 가자니 여기 이런 문제 장비 문제도 있고 이렇고 저렇고 하니 대신에 중국이 이미 하고 있잖아요. 엄청 더 크게 투자를 확대. 시안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무한도로 거기서 투자를 확대하고 중국에서 엄청나게 공헌하면 다 이게 이해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치포에 가입을 했을 때 이분법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건 중국으로부터 아니라고 엄청난 네, 그 페널티. 제재를 받을 예. 것이다. 예. 이거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반도체에서 바로 제재 받기는 힘들다고 보는 게 반도체라는 거는 가장 세계화된 산업이에요. 어느 나라도 혼자 할 수 없어요. 상대방을 때리면 나도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상대방을 지금 메모리는 확실하게 한국이잖아요. 파운드리는 확실하게 대만이잖아요. 설계는 확실하게 미국이고 장비 다 미국이잖아요. 일본은 소재고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글로벌 국가에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못해요. 때린다라고 나도 죽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미국에 이런 법률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잘하는 것 같죠. 뭐 대부분 사람들 저 중국을 저렇게 못 나가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데 길게 보면은 이게 어쩌면 실패 정책일 수 있어요. 이유는 원래는 중국이 생각해봐요. 만약에 미국에서 마음대로 수입해 와요. 그 가격도 싸고 좋은 걸 마음대로 그냥 중국 사람들 원천 기술 개발할 생각 하겠어요? 그냥 거기 앉아서 막 이러고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기간이면 해외 엄청 싸고 바로 쓸 수 있는 거 있는데 그게 중국이 지금까지 그래서 원천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못 쓰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억지로 앉혀놓고 원천 기술을 하려고 지금 지금 화웨이가 지금 절치부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진짜 중국이 무섭게 원천 기술부터 확보하게 하는 어떤 동력이나 계기로 줄 수도 있어요. 하긴 역사는 뭐 우리 죽은 다음에 평가하겠죠. 하긴 뭐 우리 얼마 전 2년 네. 전만 보더라도 예. 그랬죠. 일본은 소재 가지고 예. 딱 제재를 가했을 때 네. 한국 기업들로 막 맞아요. 여러 가지 다 죽을 거라고 지원을 그랬잖아요. 해주면서 예. 그 소재 개발을 하도록 또 했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상당 부분 이 만들었던 정도가 것처럼.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게 그러니까 딱 하면은 적 아군 그렇게 보복 하기가 혜택 힘든 이게 문제죠. 아니라 예. 좀 두리뭉실하게 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결국은. 알겠습니다. 담당자들이. 가장 뭐 지혜로운 거는 이건 국가적인 이슈보다는 기업 단 이슈로 좀 예, 이렇게 밀어놓는 민영으로 거. 하는 게 좀 더 정치적 이슈화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요즘 특히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 위기론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특히 네. 부동산발 위기. 이게 헝다 문제가 그냥 잘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네. 제가 어디서 신문에서 보니까 500 몇십 조인지 400 몇십 조인지 463조, 예, 네. 예. 그
뭐지 그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이, 예. 이걸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네, 이런 네.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때 여기서 다뤘던 것 같아요. 헝다문도 다뤘었죠. 그렇죠. 여기서 예 다뤘는데 그 사실 헝다는 이미 파산한 기업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떤 중국 전문가들은 무슨 파산해야지 뭐 아직도 잘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부동산 팔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그 왜 존재하게 하냐면 헝다라는 게 없어지는 자체가 중국이 사기오거든요, 바로.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다가 못 지었던 그 집들을 중국 지방정부별로 나눠가지고 지금 올리 짓고 있거든요. 근데 지방정부 행위로 변해버린 거죠. 그 헝다가 못 지은 것들. 왜냐면 분양 재금은 냈는데 그렇죠. 집을 못 받으니까 지금 중국에서 시위하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원래는 중국 사람 되게 성실해요. 근데 내가 분양 대금을 내 집을 못 받아도 은행에 대출금은 계속 갚았어요. 그러니까 집은 못 받는데 은행에 대출해서 분양 대금 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낸 거예요. 중국 사람 얼마나 성실해요. 그런데 그게 경제가 지금 막 무너지니까 수입이 안 들어오는데 그 대출금을 갚으려니까 중국 사람 어떻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하남성에서부터 정조에서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제 집을 안 올린 이 아파트는 우리는 대출금 안 갚겠다, 은행에. 그게 중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순식간에 20몇 개 도시에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전국에 확산이 되면은 중국이 무너지거든요. 네. 왜냐면 중국은 자본시장이 발전을 안 하다 보니까 다 대출이에요. 그냥 집중 다 은행에 모든 부동산 리스크가 다 은행에 집중돼 있어. 보세요. 토지 개발자가 토지를 살 때 은행에서 대출 받죠. 개발자들이 집을 올릴 때 은행에서 대출 받죠. 매수자, 우리 같은 백성들이 집을 살 때 또 우리 대출 받죠. 부동산이 모든 리스크 은행에 딱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지방은행들이 있죠. 한국 말하는 부산은행, 지방은행들이 그 지역의 부동산의 리스크가 그대로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경제가 좋고 부동산 막 잘 갈 때는 서로 다 윈윈인 거죠. 네. 토지 개발, 조그만 돈으로 토지를 왕창 사가지고 대출금으로 주로 토지를 개발하고 개발자 다 조그만 돈으로 다 윈윈이었죠. 그다음 정부는 세수가 많이 들어왔죠. 부동산세. 근데 지금은 경제가 나빠지니까 다 힘들게 되고 그게 이렇게 연쇄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개 기업 중에 이미 부도낸 게 100대 28개거든요. 부동산 100대 기업 중. 예, 28개. 아, 많이 근데 났네. 그것도 지금 이게 보수적으로 말을 해서 그렇지 실제는 더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제일 큰 부동산 업자 중에 하나가 비고이웬이라는 업자인데 그게 여자분이에요. 오너가 양회옌이라고 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돈 많은 여성이에요. 아, 네. 근데 이번에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자산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부동산 그 시가총 52%나 줄었거든요. 그게 진짜 데이터라고 난 생각해요. 예, 그래서 완전히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1조 달러를 1조 위안을 바로 시장에 투입했는데 지금 부동산 데이터를 보면 먹히지가 않아요. 그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안 교수님하고 지난번에 네. 얘기했을 네. 때 여러 가지 뭐 지준율 인하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더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가격 네. 이런 잡는 거, 그러니까 정부의 이런 정책 노력들이 또 대출이라든가 네. 금리 인하라든가 이것들이 성공하느냐 아니냐는 사실 사람들이 계속 집을 사느냐 오를 거라고 그렇죠. 믿는 소비 네. 심리에 달려 있다라고 네.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왜냐면 집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집 투자라는 개념,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우리 보기에 위에 있는 건물에 투자하는 거죠. 그건 실제는 아니거든요. 한 나라의 부동산에 투자한다라는 거 실제는 토지가 핵심이잖아요. 토지. 건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영에 접근해요. 그렇죠.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의 가치 영으로 수렴하거든요. 낡아지니까. 예, 실제 부동산 가치는 땅값이거든요. 그 나라의 부동산 값이 땅값인데 그 땅값은 그 가치는 어디서 결정되냐? 그 나라 GDP예요. 그 나라 경제가 잘 가면 그 나라 경제가 막 왕성해지면서
토지 수요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막 사무실도 임대하고 막 공장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결국은 그 나라 부동산 투자는 그 나라 국가 경제에 대한 베팅이거든요. 부동산 경제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거는 누구한테 베팅한 거냐면 서울시 경제에다 베팅한 거예요. 서울시 경제가 잘 돼야 서울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네. 예. 근데 본질이 그건데 중국이 지금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 만한 게 뭔가 보통 우리가 부동산 가치 올라가는 게 상업수요. 네. 거기서 사무실 임대하고 이런 오피스텔 임대하고 뭐 공장을 짓고 이런 상업수요고 하나는 주거수요. 왜냐하면 이렇게 회사가 있으면 주변에 직원들이 살아야 되고 직장인들이 거주지가 있어야 되고 거주지가 주거 생활 시설이잖아요. 네. 그게 또 구축이 돼야 되니까 보통 주거용과 사무실용, 상업용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거용은 주로 소비자들에서 돌아가는 시장이잖아요. 국민들이 돈이 있어서야 사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 수요가 확 줄어들었죠. 이유가 옛날에는 그게 투자를 하면 돈 번다라는 부동산 불패시나 이런 게 딱 있어서 투자 수요로서 내가 집이 한 채 있고 두 채 있고 세 채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왜 한 채, 두 채, 세 채 가능했냐면 한국 말대로 하면 갭 투자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이 쉬웠죠. 근데 지금은 은행 대출도 사실은 쉽지도 않고 또 그걸 경제가 좋아야 내가 벌면서 그 대출을 갚는데 그게 또 어려워졌고 경제가 나쁘니까 부동산 임대 수요도 안 나가는 거고 그럼 내가 집을 몇 채 갖고 있어도 임대하기가 힘들어지고 사무실 공간을 갖고 있어도 임대하기 힘들어지면 그리고 투자 행위가 또 안 되는 부동산 투자 행위가 또 가로막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이 그냥 실수요밖에 없는데 결국 실수요. 네. 실수요는 항상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부동산이나 자산이. 그러니까 그게 또 악성순환이 돼서 부동산 경제가 점점 더 침체되고 부동산 경제 침체되면 토지 개발자들이 토지를 안 구매할 거고 또 그걸 시공사들이 집을 안 질 거고 이러면 또 수요가 또 줄어들고 이러면서 악성순환이 되니까 지금 2분기까지 데이터 나왔는데 2분기가 1분기에 비해서 더 떨어졌어요. 부동산 투자가. 지금 부동산. 예, 1분기 상반년 기준으로 상반년 2023년 기준으로 6월까지. 예, 작년 대비 부동산 투자가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5.4%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공개한 게거든요. 통계국에서 정부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계속 줄어들고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 하여튼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쨌든 중국 경제 데이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차이신 제조업 예. PMI도 예상치보다 밑돌고. 49. 예. 하여튼 최근에 주가도 보면은 이렇게 지금 한 2주째 네. 쭉 이제 원래 올라가다가 올라가다 꺾이고 예, 있거든. 예,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실물 경제 데이터 지표가 악화됐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예, 여러 가지 그 주식 움직임은 펀더멘탈을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유동성, 이 자금의 유동성이 또 중요한 아주 단기에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한 돈이 들어가줘야 되는 건데 상반기에 올라갔던 거는 해외 달러 자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후강통, 성화통을 통해서 중국 주식에 많이 투자했어요. 왜냐면 중국 주식이 엄청 쌌거든요. 엄청 네. 싸서 그게 지금 계속 다 올려놨어요. 지금 다시 3,400으로 왔잖아요. 네.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걔는 돈들이 딱 보는 거죠. 어디 갈까? 근데 미국에서 마침 금리를 올렸잖아요. 금리 오니까 또 중국에 들어간 자금들이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미국 쪽으로 다시 돈이 들어가는 거죠. 돈이라는 건 정확하게 금리, 국제 간 자금 이동은 금리가 되게 국가 간 금리 차이에서 돈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하니까 지금 돈들이 미국 시장으로 가는 거죠. 또 미국이 그걸 원하는 거죠. 주겠다 살렸다 하면서 자기네 경제를 계속 움직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지금 유동성도 지금 빠져나오면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경제도 안 좋아서 펀더멘탈 안 좋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죠. 예. 네. 하여튼 네. 그러한 상황들을 네.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네. 중국 정부에서 이제 뭐 소비 진작책을 네. 내놓잖아요. 자동차 구매 네, 제한 네, 완화라든가. 네, 네, 네. 근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 맞아요. 지표가 자꾸 더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 팩터 그 공급자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가 투자, 수출, 소비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소비가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계속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리커창 총리가 이번에 정치국 회의에서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가전 하향.
家电下乡이라고 해서 이런 가전 제품이 농촌으로 많이 팔리게 하는 거죠. 농촌 중농촌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소비 확대시키겠다는 거, 소비 진작시키겠다는 거예요. 가전 하향. 그 다음에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소비세 같은 세금을 줄여줘서 소비 진작을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경제를 유지하는 거는 투자입니다. 투자에서도 투자가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가 인프라 투자, 부동산 투자, 제조업 투자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지금 고정자산 투자는 중국 정부가 지금 경제가 연착륙을 해야 되니까 고정자산 투자를 엄청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엄청 크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인프라 투자가 한계가 있어요. 옛날에 인프라 투자가 확실히 먹혔어요. 그때는 도로 짓고 건물 짓고 하니까. 예, 확실히 먹혔어요. 연관 수요도 따내면서. 근데 지금 인프라 투자도 지금 먹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인프라 투자가 전반적으로 그 성장률이,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2018년 이후로, 정확하게 말하면 17년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도 2016년에 GDP 80%까지 갔다가 지금 40% 언저리에 왔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고정자산 투자하고 인프라 투자가 옛날에 먹혔는데, 그래서 경제가 나쁘면 이 카드를 썼어요. 중국 정부가. 네. 예. 왜냐면 정확하게 중국 경제는 어떻게 나누냐면 2008년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요. 2008년 이전에는 완벽하게 수출 주도형 경제. 네. 그러니까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쫙 정부가 산업 수지에서 쫙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2008년까지 먹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빵 터지면서 전 세계가 다 경제가 샥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그다음부터 경제 논리가 변합니다. 중국이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4조 위안 넘게 풀면서 그 4조 위안 다 부동산에 간 거예요. 네. 그다음부터 중국 경제가 철공 인프라가 주로 이끄는 경제가 된 거죠. 철공 인프라가.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오는데 그게 부작용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 부동산에서 돌아가는 경제는 있잖아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게요.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점점 거기에 대한 투자 그 지표도 악화되고 있으니까. 지금 악화되고 먹히지 않고 있고요.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데 제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잖아요. 예, 지난번에 북경시장이 나와서 말하는 게 앞으로 5년 동안 제로 코로나 관리 정책 계속 하겠다. 그다음에 중국 공공위생 관리 관련 임원도 나와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뭐 간다는 저에서, 그러니까 이 외국처럼 지금 막 하루에 몇만 명 나와도 완전 풀어놨잖아요. 네. 그냥 완전 이런 건 안 하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그 중국 정부의 현재 그 경제 부양과 관련한 정책들이 네. 지금 작용이 안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게 민간 투자가 특히 지금 힘들어. 민간 투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민간 투자라는 건 결국 내가 투자를 해서 뭔가 사업을 민영기업들. 벌리면 예.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이 있을 때 하는 맞아요. 건데 없다는 거잖아요. 미래에 지금.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민간인들, 국유 기업은 달라요. 이건 나라 행위잖아요. 근데 민간 기업들이 투자가 지금 마이너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상반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게 정부 투자는 9.2% 넘게 지금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민간 투자는 3.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민간 기업들이 미래 경제에 대한 이 컨피던스, 전망 이런 것들이 비관적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올라와야 경제가 살거든요. 어느 나라나 똑같잖아요. 네. 예, 정부 행위는 한계가 있죠. 예. 네. 하여튼 중국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무역 네. 관계가 우리가 상당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네. 36%, 35% 이야기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좀 요즘 한국도 좀 데이터가 나오는 거 이상한 게, 네. 이제 무역수지 흑자국에서 지금 적자로 된 지 한 4개월째인가만 지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단순한 그 원유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중국에서의 무역 흑자를 계속 보다가 최근 한 3개월간 적자. 오히려 적자로 돌아섰다. 예. 40억 불인가 얼마 맞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이유가 뭘까? 그렇죠. 이게 도대체 왜냐하면 이건 엄청난 맞아요. 펀더멘탈의 변화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맞아요. 수치상으로는 중국한테 우리가 더 많이 물건을 사주는 거니까. 맞아요. 예, 그 시대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하고 중국 관계는 왜냐면 한국에 있어서 중국이란
공장이었어요.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을 중국에 갖고 가서 중국의 저렴한 노동하고 결합을 해서 거기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유럽하고 미국에 파는 이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중국 수출이 좋아지면 한국 수출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수출 구조를 보면 주로 부품 소재가 70% 이상. 네. 그래서 그 경제 관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적자로 돌아섰다는 게. 그래서 왜 그러냐를 들여다봤더니 한국의 옛날에 이런 소부장 업체들을 부품들을 다 한국 거 썼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그 수출 구조를 봤더니 그 부가가치점만 한국 거 쓰고 지금 철강이 그렇거든요. 네. 비싼 거는 포스코 세계적으로 아직도 포스코 거 써요. 근데 그 중하단은 다 중국 거 쓰거든요. 전 세계에서 똑같아요. 소부장 부품 일본도 지금 한국에 주월당한 것처럼 이런 밑에 거는 중국이 이미 한국을 완전히 대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중국 거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적자냐를 봤더니 반도체 수입을 중국에서 제일 많이 해온 거야 한국이. 너무 놀랍잖아. 한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게. 반도체 수입을 중국이 제일 많이 해와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반도체라는 거는 가장 이게 널리 퍼진 산업 생태계예요. 그게 수만 개의 부품이 있는데 이 중하단은 다 중국이 이미 다 잠식하고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거는 비싼 고부가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 안 오면 한국 생산도 돌아 안 간다는 뜻이에요. 반도체를 수입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부품. 네. 반도체, 장비, 부품 네, 이런 네. 것들. 반도체란 표현이 좀 위험해요. 반도체란 거는 그냥 일반 명칭인데 사실 반도체는 산업 생태가 굉장히 넓은 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구망으로 봤을 때는 한 6개로 나뉘는데 한국은 거기서 메모리만 잘하는데 이 메모리도 중국이 지금 엄청 빨리 치고 올라와서 결국 파운드리 대만이 잘하고 네. 설계 장비는 미국이 잘하고 일본은 소재 부품 이쪽이었다가 중국이 지금 모든 그 이 반도체 공구망 이제 말한 그 섹터에서 가장 그 하이 부가가치 고퀄리티만 빼고는 중국이 다 지금 잠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충전기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저희 배터리 충전기? 예, 배터리도 그렇고 배터리도 지금 배터리가 있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시장 점유율이 60%예요. 한국이 3사를 합한 것보다 더 많아요. 한국이 3사 합해도 중국을 못 이겨요. 그렇군요. 그처럼 그 충전 인프라 있잖아요. 그 우리 아파트 가면 충전하는 게 전기차 있잖아요. 충전소. 예. 그것도 있잖아요. 한국이 지금 사실 중국의 가성비가 훨씬 좋고 훨씬 빨리 충전되고 질도 훨씬 좋아요. 한국이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못 이긴다니까요. 성능도 못 이기고 가격도 못 이겨. 그러니까 이제 네. 전기차 관련해서는 그게 네. 미래 산업이라고 먹거리 산업이라고 하는데 네. 이미 시장 규모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경쟁력을 좀 뺏겼다. 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네. 가장 크게 수출을 했던 중국으로부터 이게 역전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 한국 경제에도 약간 빨간불이 켜졌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산업 구조 조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왔고요. 이제는 추격자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산업 구조 조정 변화가 와야 되고요.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이제는 그러니까 소부장 산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국 시장 자체를 우리 시장으로 만드는 노력이 훨씬 필요하죠. 그러한 최종 방법으로, 소비재 수출. 그러한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사실은 이게 솔직히 말해서 가성비 싸움에서 중국을 못 이겨요. 우리 하나부터 이런 충전기도 그렇고요. 이래 뭐 우리 일상생활 쓰는 게 지금 한국에도 좀 있게 원래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잘하는 영역들이 이제 화장품도 밀렸더라고요. 옛날에 그렇죠. 아모레퍼시브 이런 게 중국 시장에서 엄청 잘 나갔는데 LG화학 이런 다 밀렸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영역이 점점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바이오도 중국이 너무 빨리 가서 바이오도 이제 중국이 한국을 거의 모든 산업이 거의 다 ICT는 이제는 중국이 더 빨리 나갔어요. 한국이 더 떨어졌어요. 네. 지금 격차가 0.2년에서 0.8년 이렇게 한국이 떨어졌어요. ICT 한국이랑 한국이 이제는 중국보다 ICT 떨어졌다니까요. 하여튼 여러 면에서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빨리 한국 기업들이 이제는 원천 오리지널로 승부한 시대가 왔어요. 네. 우리도 사실 그렇죠. 네. 그 추격자 입장에서 예. 네, 빠르게 예. 가성비로 예. 그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예. 했는데 새로운 걸 이제 네. 근데 그게 또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앉아 있는 저처럼 영도 씨 저처럼 이렇게 집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혼자
머리 쓰는 사람들이 말이 필요합니다. 응용이 아니라 이제는 아, 예. 응용. 오리지널을 만드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에 대한 예. 새로운 걸 만드는 사람 우리가 필요하다. 자연과학, 원천 기술이 좀 많이 약하다고 그런 예. 얘기를 뉴스에서 들은 것 같아서. OECD 국가 중에 노벨상이 안 나온 게 우리 노벨 평화상 빼고요. 자연과학이라든가 이쪽에 안 나온 게 한국밖에 없을걸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한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노벨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문제를 설명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융합, 융화, 응용. 응용 예. 이거였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가다 보니 예. 예전에 그 뭐 알리바바라든가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예. 무슨 뭐 게임 회사들에 예. 대한 규제 뭐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 뭐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예. 이것이 바뀔 가능성은 없나요? 정책의 스탠스가? 그러니까 이미 바뀌었어요, 또. 그러니까 요즘에는 내 그동안에 안 왔구나. 요즘에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 또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또 이제는 그 풀어주는 쪽으로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요. 제로 코로나 정책 하다 보니까 집을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간다는 개념은 뭐냐면 아예 아파트 1층 못 나가는 개념이에요. 대부분이 다 집에 있는데 우리처럼 뭐 저축이 있거나 혹은 뭐 집에 앉아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뭐 택시 기사님이시더라든가 뭐 어떤 배달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2달 동안 집에 앉아 있으래. 상해 그랬잖아요. 2달 동안 봉쇄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죽어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럼? 중국은 또 다른 나라처럼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은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 나라 원래 무료로 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무료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중국은. 다 유료입니다. 심지어 병원도 다 유료예요. 그 정도로 돈이 없으면 죽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집에서 틱톡을 하든지 이렇게 유튜브를 하든지 뭘 해야 내가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밖에서 일을 못할 때 플랫폼을 통해서 뭐 틱톡으로 춤을 추든지 막 뭐 먹방 하든지 뭐 해서라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완화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공동부유 정책, 제가 좀 전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이 공동부유 정책이 좀 큰 틀에서 바뀌거나 할 가능성도 있나요? 그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어떤 아젠다를 제시하면 10년 넘어야 그게 실현이 해요. 실행에 옮겨요. 일단 먼저 방향을 설정해. 우리 저기 간다.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올해 내년에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나라 민주주의 국가처럼 뭐 대통령이 4년 임기제, 5년 임기제를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뭐 10년 후에 그걸 하고 이런 거의 다 그래요. 중국 창업판도 뭐 10년 이후에 진행했거든요. 네. 말하고 그러니까 공동부유라는 아젠다를 제시한 건 중국이 이제 가야 되는 거는 그동안 너무 시장 경제를 강조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졌고 있는 자가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아예 이런 거는 중국이란 나라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이 문제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이 통제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의 어떤 공헌 컨트리뷰션으로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다.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서 시진핑이라는 주석이 공동부유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너무 자본이 무분별하게 확장이 돼서 이렇게 공평이 실현 안 되는 경제 체제는 우리는 갈 수 없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공동부유라는 어떤 큰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가는 방향에서 계속 이쪽으로 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게 또 코로나 전국이 좀 이렇게 완화되거나 하면은 좀 풀렸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또 슬며시 또 그러니까 큰 항상 틀에서 정치 논리에서 중국은 정치 경제학이 먹혀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시장도 고점 대비 한 30% 가까이 빠졌다 반등을 하고 있고요. 네. 네. 한국 시장도 좀 네. 네. 뭐 2,300까지 뭐 왔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지금 뭔가 이렇게 자산 시장에 낀 거품들이 지금 해소되고 있다라고 보는 의견들도 있고 네. 아직은 많이 남아 있다. 더 큰 어떤 위기가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여기나 오피니언 리더들은 보통 어느 쪽이 더 많았습니까? 그 둘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오셨으니까 어느 쪽이 더 사회를 보시니까 어느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팽팽해요.
팽팽해요. 예. 이렇게 아니 오히려 하락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하락 쪽이. 예, 이게 추가적으로 지금 이 반등이 끝나면 네. 다시 큰 하락이 올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저점이 더 온다. 저는 제가 읽는 미국의, 왜냐면 이게 전 세계 이 자산시장을 흐름 보려면 미국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 전 세계 자산시장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우리 미국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미국은 지금 급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한 3.5%까지 지금 갈 예정이에요. 이거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높은 금리 수준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올리겠어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줘야 내년에 경제가 나쁠 때 돈을 풀거든요. 근데 또 내릴 공간을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읽는 미국의 흐름은 이렇게 올해 몇 번의 이 빅스텝으로 높여주고 내년에 경제 상황이 정말 안 좋다 이러면 돈 풀 거예요. 또 풀 거예요. 다시 또 돈을 풀면 자산시장은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올라갔던 자산시장을 한번 정리 끝났거든요. 지금 한번. 왜냐면 자산시장이 계속 올라가면 미국 경제가 못 가요. 네. 생각해요. 주식시장이 나스닥 계속 올라가. 그럼 그 불덩이를 누가 받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수단 중에 하나가 돈을 풀었다 냈다, 금리를 올렸다 냈다, 이런 조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빅스텝으로 가는 이유는 내가 읽는 연준은 내년에는 돈 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빅스텝으로 난 간다고 봐요. 그래서 첫째, 그래서 그런 걸 주목해야 되고, 그러면 그 시점이 내년에는 올해와 달리 시장이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올해는 사실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도 그 그렇죠. IT라든가 또 많이 엄청 떨어졌던 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게 더 나쁘게 나올 그 시나리오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는 이 리스크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됐어요. 가격이 네. 이미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더 나쁜, 우리가 코로나 그 2020년 금방 터질 때처럼 그렇게 저점이 올까? 저는 저는 그쪽이 아닙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제가 말한 건 미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미국. 자, 그래서 중국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은 좋은 주식들이나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여러분, 투자를 할 때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두 가지 사고를 동시에 갖고 해야 돼요. 항상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을 500만 받는다. 이러면 이 중에 내가 생활비 빼고 한 100만 원은 매월 투자하는 거예요. 100만 원이 매일 버젯이잖아요. 이 중에 미니멈 절반은 안전자산 무조건 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갖고 있지 말고 그 안전자산의 제일 키워드가 뭐냐면 유동성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팔 수 있고 나올, 그거는 수익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전자산의 개념은 유동성이에요. 필요할 때 갑자기 집에 누가 크게 알았어. 그럴 때 바로 팔고 돈이 될 수 있는 그걸 안전자산 개념으로 절반을 계속 꾸역꾸역 그냥 현금으로 은행에 예금하면 되지. 지금 CPI 물가가 너무 높아요. 그렇죠. 지금 봐봐요. 지금 미국 10년 국채가 3.5%라고 합시다. 근데 지금 물가가 얼마야? 미국 9.1%잖아. 이번에 그렇지. 발표한 게. 그냥 6%가 마이너스예요. 6% 좀 안 되지만. 그러니까 현금은 값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은 물가는 해지해요. 안전자산은 물가를 반영하거든요. 물가 해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자산 가지고 나머지 50은 인생이 있잖아요. 이 한 인생. 그래봤자 100년 살잖아요. 짧잖아요. 네. 짧기 때문에 베팅하는 저보고 금융이 뭐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달라 이러면 리스크예요. 금융이란. 그러니까 내가 아마 이 방송 듣는 분은 다 재무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이나 이래 아시아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뭔지 알아요? 부자가 되겠다며 하면서 리스크를 안 져요. 그지. 왜 가장 네. 사기꾼들이 잘하는 말이 원금 보장하면서 높은 수익 보장해주는 거. 그러니까 저는 금융의 본질이 리스크 있어서 투자를 안 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 말은 이코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리스크가 있어서 위험한 게 아닙니다. 리스크가 1000개 있던 100개 있던 그거는 위험한 게 사람들이 리스크 1000개가 100개보다 위험해 보이죠. 근데 리스크가 100개 있는 게 해지 방안이 없어. 해결할 방안이 없어. 근데 리스크가 1000개지만 다 방안이 있어요. 해지할 방안이 있어. 그러면
1000개는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곳에 수익이 있는 거지 리스크를 안 지고 내가 부자 되겠다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결국 금융의 본질은 이게 너무 쉬운 말인 것 같은데 실제 놀랍게도 현실에서는 접하자. 여기 금융가, 여의도 금융가에 있는 사람들 그렇고 뭐 금융하는 사람 만나도 리스크 이렇게 뭐 하이리스크 다 안다. 실제 행동 액션할 때 그렇게 하냐?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리스크 자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리스크에 있어서 피한다? 이런 사람은 금융을 몰라요. 그리고 부자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 50%는 제일 지금 이 시점이, 지금 현재를 말합니다. 이 시점에는 정말 제일 하이리스크에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은. 하이리스크, 지금 순간에.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법이 나는 효율적으로 보냐면 50%는 정말 유동성이 좀 안전자산을 계속 갖고 가고 그것도 될수록이면 한 통화로만 갖고 있지 말고 왜냐면 지금 여러 통화로. 원화가 너무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안전자산 중에 좀 분산을 해놓고 한국은 다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 풀어놨잖아요. 중국은 마음대로 못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놓고 포트폴리오 분산을 잘 해놓고 나머지 50은 인생이 짧잖아요. 인생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베팅하며 살 필요 있잖아요. 이렇게 가늘게 길게 살 것인가 화끈하게 지르고 아니 또 대륙의 기질 나오시네 또. 화끈하게 지를 땐 지르야 돼. 근데 지금 지를 때라고 난 생각합니다. 지를 때다. 어디에? 나는 위험 자산이요. 위험 자산이라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주식인데. 주식하고 코인 둘 중에 여러분이 아는 걸로. 근데 코인은 워낙 이 주식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코인 갔다 온 분들이 주식 시장이 편안하다고 하더라고. 코인이 너무 이 변동성이 심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주식으로는 20% 버는 게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코인은 5배, 10배 버는 게 1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러지. 그 위험한 거. 그냥 이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죠? 리스크 테이킹 하나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리스크를 당신이 만약에 해지 방안이 있다 이러면 관리할 수 있다 이러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주식에 물려서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본전만 오면은 팔고 떠나리라. 내가 진짜 이 와가지고 온갖 세계 경제 걱정을 다 하고 오늘은 저녁에 우크라이나 걱정, 내일은 미국 걱정, 모레는 중국 걱정, 3일 후에는 대만 걱정. 내가 이게 뭘 돈 벌 투자한 거는 한 30%, 40% 마이너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본전만 오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 가지신 분들이 있던데. 근데 제가 요즘에 저도 지금 이 나이 되니까 이 나이가 좋더라고요. 나는 옛날에 우리가 나이가 어린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 보여요. 모든 본질이. 근데 이제 정말 그 재미있는 말씀인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만약 주식 투자 안 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무식한 사람이 됐어요. 세상에 아니 내 왜 애들한테 주식 투자 성균관대 애들한테 주식 투자하는지 알아요? 무식한 돈을 버는 건 두 번째예요. 내가 말하는 게 돈이 버는 건 두 번째예요. 돈 벌면 좋죠. 그보다도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무식한 인간이 안 돼요. 이 세상의 흐름하고 내라는 이 사람이 성장해요. 같이 가요. 그럼 당신이 눈빛과 당시 한번 자기를 내 나이 된 사람들 이제는 만나면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젊었을 때 제가 미녀였는데 지금 되게 못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 보면 멍하고 이렇고. 근데 주식 투자한 사람들 보면은 또 이름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제 말은 뭐냐면 이게 주식 투자 장점이 포인트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장점하면 거시경제 흐름이라든가 기업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을 같이 하면서 내 머리가 치매가 안 오고 내가 젊어져요. 왜?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투자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회사 가고 월급을 요만한 거 받아서 밥 먹고 살고 회사 가고 밥 먹고 사고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면 치매도 빨리 오고요. 사람 빨리 늙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서울대 나오고 뭐 북경대, 청와대, 하버드 나오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누가 위너인지 아세요?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 위너예요. 그리고 지금 나만 부지런하면 유튜브라 이런 포함해서 SNS가 있기 때문에 나만 부지런하면 내가 세계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어. 옛날로 달라져서 옛날에는 국가 간에 개방 다닌다고 가기도 힘들고 교통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이럴 때는 하버드에 가서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세계 최고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최고의 정보를 받으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없어. 그래서 저는 대학보다 중요한 게
평생 공부하는 자세. 그겁니다. 그리고 젊어져요, 공부하면. 네. 예뻐지고. 근데 예뻐졌잖아요. 원래 예뻤어요. 아, 진짜요? 그건 모르겠고. 네. 아니 근데 네. 지금 이제 말씀대로 지금 질러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보기에는 될수록 최고의 리스크가 있는 걸 지를 때. 근데 지금 환율,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한 걱정. 왜냐면 지금 우리가 1,310원 이 달러 이게 경제 위기 때 환율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러한 환경에서도 투자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 인플레이션 한국도 지금 6% 넘어가죠.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뭔가 자산을 사야 된다는 데는 동의가 되는데 네. 문제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자산들이 급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질문할게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 글쎄요. 그게 뭐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뭐 예전에는 뭐 금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뭐 금 가격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개념이 명확해야 돼요.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자산이 부동산이 일단 있어요. 부동산은 정확하게 돈 푼 만큼 올라가요. 그다음에 주식입니다. 삼성전자 가격이 다시는 옛날 가격으로 안 가요. 그게 당연히 삼성전자 이익을 많이 해서 그 성장한 부분이지만 그게 다 아니에요. 돈이 그만큼 시장에 많이 나온 부분이 다 주식시장 가격이 그대로 표현돼요. 왜? 물건을 팔잖아요. 그게 물건 가격에 그 물가가 다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있어요. 금리를 올리면 제가 옛날에 여기서 몇 번 말했는데 자산의 가격이 프라이싱 P는 이게 또 이런 말하면 막 듣기 싫어하니까 어떤 분모의 금리가 있어요. 우리가 프라이스 에셋 가격을 추정할 때 금리와 자산 가격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리면 자산 가격이 떨어져요. 그거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시점이 그래서 중요하고 금리 흐름을 잘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들어가는 시점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투자를 안 해서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앞으로 좀 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사람들이 그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을 많이 하고 금융 자산을 덜 살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확실하게 말했죠. 그래봤자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은행에 예금해놓고 부자가 되겠다? 몇백 년을 살아도 부자가 안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내가 재무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리스크 테이킹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리스크가 뭔지를 알면 돼요. 내가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짜는데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한다. 내 말이 무슨 말이야? 삼성전자 주식 사겠어요. 네. 내가 원래 이 돈을 예금할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살까 예금할까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자, 예금하면 리스크 없죠. 우리가 네. 은행이 문을 안 진다는 가정에서 리스크가 없다고 봅시다. 근데 그게 삼성전자 하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무슨 리스크죠? 내 상 가격보다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라는 이 주식이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을 계속 선도하면은 그게 제 가치로 가게 돼 있어요. 결국 그게 물가만큼 적어도 올라가요. 이건 기본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기업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삼성전자 리스크 뭐라고 생각해요? 삼성전자의 리스크? 네. 글쎄요. 그러니까 뭐 워낙 여러 일단은 가지라.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그냥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갈까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이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메모리로 돈 버는 기업인데 이 메모리가 앞으로 이 글로벌 시장을 계속 선도할 거. 그다음에 이 스마트폰이 화웨이가 무너지면서 중저가 핸드폰이 삼성전자가 유럽 시장하고 글로벌 시장 인도에서 지금 화웨이를 다 밀어내고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가 더 많이 팔리거든요. 인도 이 중저가 시장도.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갖고 갈 수 있냐? 갖고 가면 이거는 내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확신한다면 리스크가 거의
뭐 확실한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근데 중저가는 중국의 쇼미라든가 중국의 저 비보라든가 이런 애들한테 거의 먹히는 건 기정사실화됐어. 그럼 이거 리스크란 말이야. 이럴 때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먹거리로 뭘 할까? 그걸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보기에는 그 삼성전자의 스토리로 봤을 때 그게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미래 성장에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의 분석을 말하는 거예요. 리스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불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질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불확실성을 우리가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불확실성을 내가 줄여야 된다는 건 내가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질러야 될 때라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네.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금리는 앞으로 좀 더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인상이 될 거고 그로 인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기회를 노리는 그러니까 좀 낮은 가격으로 들어가는 걸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 인덱스가 얼마죠? 코스피 인덱스가? 코스피가 2,400 맞아요. 그래서 언더리잖아요. 50 안쪽일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 산업별 섹터 ETF 있잖아요. ETF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는 전체 산업에 대한 베팅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 국가에 대한 베팅은 종합주가 지수를 사는 거예요. 한국은 코스피. 그러면 경제가 이게 인덱스는 그대로 반영돼요. 경제가 나쁠 때 확 떨어졌다가 경제가 회복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잃는 리스크 변수가 줄어들어요. 이런 거는. ETF가 인덱스 투자를 통해서. 그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ETF는 좀 유동성이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장에도 베팅하고 유동성도 좋고 그런 면에서 일반인들은 좋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섹터를 저는 특별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저는 모빌리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빌리티 중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다 미래 산업이에요. 지금 돈 번다는 건 아니고요.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을 저는 그냥 제 개인 돈을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해요. 완전 개인 돈을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내 실제 연구도 하고 실제 응용도 하고 투자도 해보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좋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사실 왜 사업하다가도 실패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성공에 더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맞아요. 그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실패란 게 뭐냐면 안 되는 걸 하나 안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실패란 거는 안 되는 방법을 하나 알았다는 말은 제 표현대로 하면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안을 하나 알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실패 많이 할수록 성공에 가까워가요. 왜? 해지 방안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이란 거는 1000개의 리스크가 있으면 1000개의 해지 방안을 만드는 게 기업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기업이 성공합니다. 네. 남들이 못하는 걸 그 리스크를 내가 태킹하면서 그 해지 방안을 내가 마련하면서 가는 게 기업의 운영이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내가 뭐 본이든 본이 아니게든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빠졌었고 그로 인해서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을 했고 그로 인해서 공부하게 된 많은 것들이 있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더 크게 값지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쉽게 이것을 포기하고 가기에는 또 그동안 시간과 노력과 이 마음고생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투자자의 우리 기본 자세에 대해서도 한번 좀 배웠던 것 같고요.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안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니까 좋군요. 네. 좋았죠? 네, 좋았습니다. 제가 영양제 하나 더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